예, 이 귀한 자리를 주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 11쪽을 참조하시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3.1절 104주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1절 기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제1코리안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그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게 그 자민족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도 과거에 동학농민운동, 의병운동 이러한 연장선에서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촛불혁명 이것을 연장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역사 정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경향은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년 전에 있었던 1917년에 러시아 공산화 그리고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이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또 국제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쪽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와 같은 경향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히 세계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운동을 생각해 볼 때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 전에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의해서 병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나라가 지금 빼앗겼고 과거에 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 싸웠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1910년 병합을 당하고 1919년 3.1운동으로 거족적으로 봉기를 하기 전까지 왜 그렇게 잠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10년서부터 191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919년 3.1운동의 이 분출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대전에서 실종자를 빼고 1,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 숫자를 물어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몇 명 정도 죽은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국제정치를 공부하러 온 학생들조차도 그냥 몇십만 명, 그 정도로 전혀 지금 이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300만 명이 죽었고 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꽁페 뉴스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부상자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심급한 문제였고 그것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1919년 1월 18일부터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개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아까 인간에 대한 어떤 보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간의 재획적 문제입니다.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영토를 다시 재획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평화회의에 우리도 좀 참가를 해서 우리의 독립을 좀 인정받고 싶었었던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인데 1914년, 18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전한 바가 없습니다. 1300만 명 죽은 이 통계에서 코리아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평화회의에서 코리아 문제가 얘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전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1300만 명이 죽은 그런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코리아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파리 평화회의의 의장을 맡은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우연히도 프린스턴 대학교에 교수로 있었고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때 여기서 가르쳤던 학생 중에 코리안이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을 보내서 우리가 한번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좀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을 파리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한성 감옥소 시절에 1904년이죠. 그 전에 한성 감옥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에 쓴 책, 독립정신이라는 책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국적을 포기하지 마라. 국적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1945년까지 거주하는 동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에 미국 시민권이 있었다면 그냥 자기 한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서 여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파리로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말하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유롭게 파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신 이제 김규식 언더우드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던 언더우드의 사실상 양자죠. 이 김규식, 의사 김규식이 파리로 가게 됐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드로우 윌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이 사람은 남부 출신인데요. 남부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남북 전쟁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고정관념, 링컨 중심의 해석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부든 북부든 그냥 두 개의 나라를 유지하고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남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다시 미국이 통일이 됐겠지. 노예 문제는 결국은 해결이 됐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남부는 남부대로 분리 독립을 하고 북부는 북부대로 분리 독립을 해서 일정 시간 지나다 보면은 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의 다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이 남부 지역입니다. 자, 그 우드로우 윌슨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적절한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국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차 세계대전 1300만 명이 죽은 이 전쟁이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제 이름이 없었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우드로우 윌슨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뭐냐? 결국은
이 민족 독립을 원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지,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제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민족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해주자. 그러면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내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거냐? 영국한테, 프랑스한테 내겁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프랑스도 지금 식민 강국들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아직도 식민지를 갖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프랑스의 식민지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패전한 제국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당시에 패전한 대표적인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독일 제국, 이러한 나라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독립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원칙으로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코리아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그러한 사상에 접하게 되느냐. 상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드로 윌슨이 선거를 할 때 많은 선거 자금을 제공했던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하이에 오게 됩니다. 그 상하이에 있던 그 기독교 서점을 통해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이 대한인들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전파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도쿄의 YMCA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도쿄 로드로 이 민족 자결주의 사상이 전파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승만도 파리로 간다고 하고 김규식도 파리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독립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제사회, 특히 파리 평화회의를 향해서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낸 대표들이 무슨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쿄에서 먼저 유학생들이, 이 지식인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되고, 그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당시에 그 최린이라고 하는 이 천도교 지도자에게 이 독립선언문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상하이 도쿄 로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로드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파리를 갈 수 없게 되죠. 없게 되니까 대신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언제 그 계획을 하냐면, 요새 이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관련해서 여러 회의에 관한 많은 무슨 악극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3.1 운동 이후에 이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 회의라는 이 필라델피아 회의가 열린 것은 맞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필라델피아 회의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것은 3월 1일 이전입니다. 3월 1일 이전에 이승만의 일기를 보면 필라델피아에서 우리가 컨벤션을 개최하고 행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고, 이러한 계획을 회람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회람이 누구한테 가냐면 안창호한테 갑니다. 안창호는 당시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새는 무슨 이게 서재필이 중심이냐, 이승만이 중심이냐, 안창호가 중심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것이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창호는 그때 참석은 안 했어요, 필라델피아에.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상하이로 갔습니다. 상하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투신을 했기 때문에 안창호가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 회의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안창호가 관여했던 그 대한인 국민회의 멤버들이 필라델피아로 가서 그 회의에, 그 행진에 같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지도자들이 합심을 해서 이 필라델피아 회의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1운동의 그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개신기독교의 대표가 16명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입니다. 그래서 개신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내세우고 있고, 사실은 그건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난강 이승훈, 그 다음에 의암 손병희,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 대통령 그 배후의 배경에. 3.1절 행사를 하면서 그 세 분들의 사진을 빼고 다른 사람들의 사진만 올려놓는다는, 뭐 다른 분 사진도 넣을 수 있지만 그 세 분의 사진을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그것은 정확한 역사 인식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기독교 대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연구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상징되는 그런 자발적인 신앙,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윤희 총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아리조나에서 그 대학생들이 기도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연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첼프를 학생들한테 성적표에까지 집어넣으면서 강요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러한 자발적인 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첼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에 기초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것을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1910년에 순종이 황제로 사실상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옹립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가짜 황제라고 봅니다. 그 가짜 황제가 취기문을 발표해서 다 이것이 짐이 생각한 것이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라고 순종 취기문에 발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모르죠. 그게 압박에 의해서 된 건지 어쩐지 알지 모르고 황제의 이름으로, 대한제국 황제의 이름으로 경거망동하지 마라라고 하고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 이후에 즉각적인 어떠한 그 반제운동, 반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하나는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엄청난 근대화된 문명, 이것이 1910년 이전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물질적인 어떤 번영 이런 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원래 그 문명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것을 저항하기 위한 어떠한 정신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는, 물질 문명이 들어올 때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저 근대 문명이 설사 우월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가치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개신기독교의 독립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책 대표작이 독립정신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5쪽에 이제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그러면은 왜 개신기독교와 독립정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죠. 이 인도가 한 지금
4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는 다 한 표예요. 이게 주권평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도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8만 분의 1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인도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4억 분의 1밖에 발언권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평등이라고 하는 것, 작은 나라라도 하더라도 그 독립된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가 용인이 돼서 여태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권평등의 원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이 95개조 교황에 대한 질문,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이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것이 다만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뭐냐? 개신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웨스트팔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웨스트팔리아적인 주권평등의 원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신 기독교 사상과 서구에 있어서 주권 독립에 기초한 평등한 지금 같은 국제연합의 원리는 결국 같은 것이었다. 같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국제 정치적인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이 3.1운동의 결과 우리에겐 소중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체가 건국이냐, 뭐 아니냐, 뭐 이거 갖고 막 지난 정부에 논쟁이 있었죠.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의 완전한 건국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의 완전한 건국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찬동하지 않았던 분들, 다른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죠. 만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전한 건국이라면 1919년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분들은 뭐가 됩니까? 국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사적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이 잘못된 길로 우리의 사유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교육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상하이에 갔을 때 그 좀 황당한 경험은 뭐냐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지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엄청난 관광지고 가는 분들이 많은 또 거기서 이 도네이션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마치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슨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게끔 해놨어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중화민국도 도움을 준 바가 없습니다. 중화민국은 있었죠. 191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장개석의 중화민국도 도와준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그 땅은 어디냐?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입니다. 프랑스의 법률적 지배를 받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많은 기록들은 어디에 있냐?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가 기념을 할 때에 지금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가보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무슨 금난지교 이렇게 해놨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그대로 누가 공을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공을 기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러한 그 헌신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을 할 때 반드시 불러야 될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가 아니라 프랑스 대사인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 대사. 자, 그래서 왜 그 프랑스 조계지에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블라디보스톡에 더 많은 당시에 대한인들이 있었죠?
하와이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상하이보다 당시에 하와이에. 왜 하와이에다 안 만들고 상하이에 만들었을까요? 그 상하이에 있는 외국 조개지, 영국 조개지, 미국 조개지, 일본 조개지, 그다음에 프랑스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프랑스 조개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쓴 것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 상하이 모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하이 모던. 그래서 상하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홍콩처럼 영국 식민지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상하이에서의 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홍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 제국 열강들과 각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제국들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상하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국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근대 문명은 받아들이지만 주권은 우리가 계속 보존해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상하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성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문명을 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상하이 모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를 대표하는 공간이 이 외국 조개지들이고, 이 외국 조개지들에서 뭐가 가능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와이탄이라는 곳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실 수 있죠. 그 와이탄에 가면 그 건물들이 그때 있었던 건물들입니다. 그게 뭐냐? 은행들입니다. 주로. 그 은행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독립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와이 노동자들이 월급에서 11조를 띄어서 보낸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근대적인 그러한, 요새 그 와이어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한 송금 수단이 없는데 그냥 들고 다닙니까? 독립자금을? 상하이 모던이 있었던 조개지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조개지였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평화회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입각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질 않죠.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동경에 프랑스 니네 식민지인 베트남 독립혁명가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여러 것들을 우리가 프랑스한테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에서 대한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저지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외교 공문을. 그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프랑스 외교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프랑스의 그 외교의 그 중요한 개념이 레종 데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국가 이성.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국가 이익. 아주 그냥 너무나 그 상투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국가 이익이 최고야.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돼. 그것이 사실 프랑스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그 당시 프랑스의 외교관은 당연히 국가 이익적 관점에서 일본의 그런 외교 협조 공문을 받아들여야겠었겠죠. 국가 이익적으로만 보면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관점에서만 보면. 근데 여기서 프랑스 안에서 외교가에서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존중해 준 것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문제다.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되는 것이다. 국가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허가해 준 겁니다. 프랑스가. 그걸 해서 1920년대에 이 상하이 프랑스 조개에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복일 의거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건 일본과의 이거는 심각한 이건 그 무력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됐다 했기 때문에 상하이 프랑스 조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는 장개석 국민당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중경에 가서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부터 또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것을 오히려 과거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고 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자민족 중심적인 그러한 해석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서로 기억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마치 3.1운동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역사도 우리 민족 중심적으로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편사적으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919년에 이 3.1운동은 3.1 독립운동은 저는 3차례 있었던 독립운동의 두 번째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독립운동은 대한제국 시기의 독립운동입니다. 조선을 버리고 대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1897년에 그것을 다시 일본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조선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있었던 제1차 독립운동은 독립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대청제국, 러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을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독립운동이 바로 일본이 들어와서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바꾸어 놓고 처음에는 사실은 뭐라고 바꾸려고 했냐면 북해도랑 비슷하게 북해도가 홋카이도가 북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난카이도 남해도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 대한제국 이름을. 자,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청제국 밑에 있던 조선으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냥 일본 제국 밑에 있는 조선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다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 니네는 옛날부터 조선이야. 조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일어났던 것. 근데 물론 이제 3.1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활동했던 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한인 국민회,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부 대한제국의 대한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조선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제의 책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1945년에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죠. 경성에서요. 아직 서울로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1945년 9월 달에 경성에서 세워진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 자,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가면 안 된다. 결국은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갔죠. 평양에서. 자, 글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대한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들이 강하게 이제 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었죠. 신탁통치 반대.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 이후 뭐가 만들어졌냐면 독립촉성 국민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독립촉성 국민회. 여기에는 사실 처음에는 박헌영 같은 공산당도 들어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1945년에 독립이 된 게 아닙니다. 1945년에 독립이 된 게 아니고 1948년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는데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품격 관련해서 이제 제가 회의에도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독립유공자 서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45년 8월 14일 이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광복과 해방 또는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에 대한 것이지 독립이 1948년 8월 15일 날 됐는데 45년에서 48년 사이에 그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가 유공자로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국가보훈부 장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계신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1945년 48년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제3차 독립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1차 독립운동 대한제국 시기에 독립문으로 상징되는 제1차 독립운동,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 있었던 제3차 독립운동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독립운동이 이 3.1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바깥에 나가서든
아니면 내부의 국내적으로든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학과 교회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